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도 객관식 문제집 풀어갈 건데요.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문들은 여러분들 자신만의 BQC를 하셔야 돼요. 해서 모르는 문제들, 틀리는 지문들을 그냥 반복해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문제집 볼게요. 제1편 총론. 총론에서는 우리 앞에 차례 볼까요? 총론에 주로 배우는 것들이 집행의 종류하고 집행기간과 분류 방법과 그다음에 집행비용,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부분들인데 그동안 시험은 주로 집행기관하고 그다음에 불법인 즉시항고 집행이 신청하고 집행비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제 집행비용 부분들은 지금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판례 있기 때문에 집행비용 부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5장에 있는 거 집행하는 담보 보증 공탁도 이것도 공탁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1번 볼게요. 자, 강제집행절차 관계인데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는 법원 문제에서 출제된 지문들이에요. 자, 1번 강제집행은 채권자 신청에 의하여 국가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리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가 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집행기관이죠. 강제집행은 반드시 일정한 집행기관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실시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집행관과 집행법원과 또 일정한 업무들은 1심 수사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을 삼원화시키는 거 이거를 집행기관 비통합주의라고 부르게 돼요.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라고 그랬어요. 또 권리는 사법상 이행청구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공포사 청구권은 강제 편성될 수 없는 겁니다. 2번 질문. 집행문에 표시된 사법상 청구권에는 채권자 물권 청구권과 신분권과 인격권, 기타 권리 침해에 대한 회복이나 예방 등을 관한 청구권도 포함되고 그 내용은 자기 부자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맞고요. 3번 질문. 강제집행은 대법원 이행 판결에 대해서 인정되지만은 확인 판결이나 형사 판결의 경우에도 그 판결 이후에 채무자 이해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3번 들었죠? 강제집행은 이행 판결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그때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3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이 틀린 질문이고 4번 판결 절차는 권리 확정을 목적으로 하고 심리 공평에 신중을 요하지만은 그러나 집행 절차는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게 돼요. 따라서 권리의 신석과 확실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적는다는 겁니다. 그럼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절차가 강제집행 절차가 돼요. 5번 질문.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의 남용이 된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부당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5번도 이것도 판결 편취에서 나온 문제예요. 우리 확정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게 부당이득이 되느냐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하려면은 앞에 있는 확정 판결을 이거를 취소시켜야 돼요. 이 확정 판결이 이걸 재심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취소시켜야 돼요. 그때 비로소 이 얻은 이득, 이거 가지고 얻은 이득, 그 얻은 이득을 이게 취소돼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 부당이득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죠? 어떤 거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는 거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확정 판결에 재심이 취소될 때 그때 비로소 그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률상 원인 없음. 이 요건이 이때 비로소 구비된다는 겁니다. 이게 취소되지 않은 상태는
얻은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해가지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5번이에요. 이 5번 관련해서 최근 나온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확정 판결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판력이 있습니다. 기판력이 있는 것들은 이 기판력을 재심을 해가지고 취소시켜야만이 그 얻은 이득이 부당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기판력이 없는 거 뭐가 있어요? 뭐 있죠? 우리 집중해서 배웠을 텐데 없는 것들은 그동안 나온 판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정린치금명령 기판력이 없습니다. 자, 확정린 이행 권고 결정도 기판력이 없어요. 또 집행능서 이것도 기판력이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 제도가 있어요. 형사법상의 배상명령 이것도 기판력이 없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죠. 기판력이 없다로 본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최근 판례, 작년 약 3년 전의 판례인데, 자, 채무대 휴정법상에 나타나는 각종 채권자표가 있어요. 회생 채권자표 또는 파단 채권자표 이런 것들은 기판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기판력이 없는 것들은 이거를 재심을 해가지고 취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거를 취소를 요하지 않고 바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은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은 이거는 소송에서 판결 편취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5번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확정 판결로 얻은 이득 이 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이게 불법 집행의 경우요. 이게 불법이면은 이윤해 가지고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는 이 재심이라는 것이 일정한 경우는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한적 불효설이에요. 일정 사유 있으면은 재심을 제기할 필요 없이 확정 판결 집행이 불법 집행의 경우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 부분들이에요. 이게 제한적 사유들을 판례가 이렇게 판시합니다. 먼저 그 확정 판결이라는 집행이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이거를 현저히 침해된 상태여야 돼요. 절차적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된 상태에서 그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또는 그 판결문상에 이미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심 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불법 집행으로 인한 손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이거는 별표하시고 알고 있어야 돼요. 각종 곳곳에서 관련 지문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밑에 있는 박스 볼게요. 거기 필요 신문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원칙적 신문 규정이 있고 의무적 신문이 있고 신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험은 물론 필요 신문에서 주로 실제 이루어져요. 자, 필요적 신문할 규정 1번 집행법원이 출신명령에서 채무자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압류 채권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번 지문을 이거를 출심액의 제한허가 사건이라고 그러게 돼요. 자, 이런 경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약 1억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자 채권자인 병이 여기 3천만 원 채권이 있는데 이 3천만 원 채권 가지고 이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방법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채권을 한정해 가지고 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즉
갑의 의뢰한 채권 1억 중 자기 채권 한정해 가지고 3천만 원을 압류한다. 이렇게 압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압류 효력은 3천만 원만 압류 효력이 미치게 돼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이 자기 채권을 한정하지 않았고 그때 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인데요. 즉 갑의 의뢰한 채권 1억 원을 압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압류 효력이 1억 전부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경우에 관한 문제들이 있대. 이렇게 자기 채권을 제한하지 않고 압류하게 되면은 압류 효력은 1억 전부에 있기 때문에 압류라는 것들은 갑으로 하여금 이 채권을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을로 하여금 이 채권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압류 효력이에요. 을이 갑에게 돈 주는 것을 막는 거고 그리고 이 채권자 원래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압류 명령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압류 채무자예요. 자, 압류 채무자는 법원에다가 추심에게 제한 허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한해 달라고 허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를 추심에게 제한 허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로 제한해 달라고요? 얼마로 제한해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3천만 원. 이자 채권의 그만큼 추심권을 이거를 그자 채권액인 3천만 원으로 제한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 반대되는 채권자죠. 압류 채권자를 반드시 신문해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거기 1번에서 화살표하시고 여백에 화살표하시고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죠? 판사 업무입니까? 사법화장원 업무입니까? 이거는 판사 업무가 돼요. 우리 채권 집행에서 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246조 사망에 의한 압류 금지 채권은 범위 변경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만 판사가 담당하고 채권 집행에서도 모든 업무들은 사법화장원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별표하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집행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서 압류 채권은 특별 현금화 신청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채무자를 신문하는 겁니다. 이 2번 업무는 종전에는 판사 업무였다가 2020년부터 사법화장원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이 2번은 사법화장원 업무가 돼요. 세 번째, 1심 법원이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1심 법원이라고 그랬죠.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집행기관이 1심 법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을 해할 경우에는 해임시킬 때 관리인을 반드시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칙적 신문 규정이에요. 채무자와 소유자 아닌 자를 신문하는 경우인데 이게 부동산의 인도명령 할 경우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유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하려면은 그 점유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당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한 때 또는 이미 점유자를 신문할 때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도명령에 관한 모든 소리예요. 집행법 136조 1항인데 1항은 인도명령입니다. 부동산의 인도명령이에요. 그리고 2항은 관리명령이라는 거가 있어요. 3항은 이게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인데 그런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이게 신문규정이 사항입니다. 재판 신문규정인데요. 신문은 누구 신문하는 거 원칙? 채무자나 소유자나 신문하지 않아요. 어떤 자만 신문? 점유자만 신문하는 겁니다. 점유자. 네, 여기가 단서 A가 있죠. A 두 가지. 단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당할 수 있는 권한은 점유가 아니라든지
이미 다른 절차에서 신문했으면 신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신문 규정인데 이 신문 규정은 사항 신문 규정은요. 거기 2번에 여백 밑에 여백에다 화살표 하시고 이거는 규칙 44조가 있어요. 규칙 44조는 이거는 부동산행관에서 침해 방지 조치 신청할 때 하는 겁니다. 부동산 침해 방지 조치 신청할 때요. 이 조치 내용들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정한 행위를 하거라 해야 된다. 금지 명령. 또는 일정 행위를 하선 아니 된다. 자기 명령이 있습니다.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거라. 일정한 행위를 하거라. 또는 이것도 안 되면은 집행관 보관 명령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침해 방지 조치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거 점유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서가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인도명령 할 때도 그런 신문 규정 136조 사항인데 이 규정이 같은 내용으로 얘기되어 있어요. 침해 조치할 때 이것도 점유자만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임의적 신문을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승기지 표현을 필요할 경우에요. 그때는 그런 승기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 통호 집행문을 필요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문을 하선 안 된다는 규정들이 채권자 집행을 할 때, 압류행할 때는 채무자가처럼 저를 신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명시 신청 재판도 마찬가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문제 2번은 반드시 신문할 경우에는 대제 집행 결정을 할 경우에요. 3번 문제, 집행 방법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부재도적 채무인 부적의 침해는 간접강제 방법인 간접강제는 그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부적의 침해라는 집행으로 성립을 위한 판결을 처해서 장자 채무자가 채무 부리는 경우에 대비해서 일정한 배당을 하도록 동시에 명해야 된다. 1번 틀렸죠? 항상 원칙은 판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제히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어떤 판결이 먼저 있어야 돼요. 판결이 얻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때 강제 집행 실시하는 부분들이 이처럼 부대체적인 부작위 채무의 경우요. 그때는 이제 간접 강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부대체적 부작위 채무라는 것들은 이거 있습니다. 부대체적 부작위 채무나 자기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는 판결을 먼저 거친 다음에 간접 강제를 실시하는 원칙인데 그런데 이 판결 절차에서 이 절차에서도 여기 같이 플러스 간접 강제 결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판결을 얻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제에 비한 간접 강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1번은 원칙과 의의가 바뀌어져 있어요.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질문. 강제입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입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있을 뿐 법률에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입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입행을 하기로 계약, 이거는 사유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103조 위반 무효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입행을 하기로 계약 화살표 하시고요. 이거를 집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집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요. 이런 집행계약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집행을 확장시키는 계약이 있어요. 이거를 집행 확장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이거는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하는 계약들이에요. 그 전형적으로 이게 사적 집행을 허용하다 하는 겁니다. 사적 집행. 어떤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그냥 가서 네가 돈 안 갚으면은 내가 네 갖고 있는 물건 그대로 갖고 올게. 이게 이제 사적 집행이에요. 그런 사적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법 103조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효가 돼요. 그 반대가 집행을 제한하는 계약, 이게 축소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채무자가 유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애가 이게 부집행 특약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강제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특약은 유효로 보는 겁니다. 유효로 봐요.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 이거는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집행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집행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만일 부집행 특약이 있음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거는 그를 이유로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집행 특약이라는 것은 이 유효한 사법상 계약이라는 겁니다. 유효한 사법상 계약이에요. 결국은 이 사유가 결국은 실체적인 사유라는 겁니다. 그런 실적 사유면은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부집행 특약에 불구하고 만일 채권자가 그런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거는 집행법 49조에서 말하는 육구 서류가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라는 계약이에요. 49조 육구 서류. 이거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죠? 집행 정지하고 집행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강제집행, 집행을 정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취소까지 가는 겁니다. 3번에 2번과 관련 질문들이에요. 자, 3번 질문. 토지인도를 명한한 집행권에 기하여 토지인지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권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20개 시작되어 있는 토지에 관해서는 그 지상으로 인도나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을 말하는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겁니다. 맞고요. 그래서 어떤 자가 그런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물론 이 인도원들이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 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할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토지 위에 있는 의무 물건도 같이 처리를 구해야 돼요. 자, 이 물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물건이 건물이면은 여기가 철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 물건이 수목이면은 이거는 같이 수거하라라는 수거도 같이 청구해야 돼요. 수거. 그 물건이 비정착물의 경우에는 이거는 취거라는 용어를 씁니다. 비정착물 가져가라는 겁니다. 취거. 그리고 그게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는 이거는 한자어로서 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시키고 수목을 수거시키고 비정착물을 없앤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토지 인도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3번 관련 질문들이에요. 4번 질문.
간접강제 결정기한 배당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소환뿐만 아니라 그런 채무자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배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채권자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이행에 지정된 기한의 사항들은 배당금 취소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5번 질문. 분손화 인도 청구로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점유를 취득하는 겁니다. 결국 직접 강제하게 하게 되는데 집행 사항자는 집행의 표시인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집행은 실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도집행할 때예요. 맞고요. 이것도 법원 문제에서 설치된 지문들이에요. 자, 뒤에 2관, 2장 집행기관 파트 볼게요. 집행기관은 크게 집행관과 집행법원과 소서법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집행관의 경우인데 1번 집행관의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건 1번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집행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이 허가 신청은 집행관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에요. 그리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 없는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관계인은 집행이 신청으로 불력하는 겁니다. 이게 공휴일과 야간의 경우예요. 이에 관련돼 가지고 집행을 평일이나 또는 주간에 집행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속행 결과로서 휴일이나 또는 야간에 이르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2번 민사집행 신청은 구술할 수 있다 들렸죠? 민사집행 신청은 서면주의가 원칙이에요. 2번 들렸고요. 3번 집행은 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이유에는 집행관이 실시하는 겁니다. 맞고 4번 집행에 원하여 법원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사람이 송달 장소를 바꾼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송달 장소 변경 신고입니다. 5번 채권자가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에 정한 금액을 미리 내지 않는 때는 법원은 결정적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애납이라고 그랬죠. 애납. 원래 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은 채권자가 이거를 미리 애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애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신청 기각하거나 절차를 취소시켜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집행 실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건 1번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방해를 하는 저항을 받으면은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 영업소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저항이 없어도 대표자는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대표자 없더라도 집행할 수가 있어요. 3번 채무자가 집행 행위가 종료된 후에 압류물을 양도 또는 반출하는 행위는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저항은 집행을 실시할 때 받는 그런 것을 말하게 돼요. 집행 실시하는 이후에 압류물을 다른 걸로 반출하는 행위는 저항이 아닙니다. 3번 언론님이고요. 4번 평선 임의임으로서 매각기일 절차가 적법히 행해진다는 번은 매각기일 조서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은 꼭 알고 있어야 될 판례 중 하나가 돼요. 그럼 매각기일 조서 기재의 증명력이에요. 매각기일 조서
그 증명력인데 이 증명력은 이거를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각기일에서 절차가 그런 적법히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오로지 조서의 기재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증인이나 이런 걸로는 그거를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4번은 이것도 유명한 판례, 집행에서 아주 유명한 판례가 돼요. 거기 해설 4번에서 8.3학과 3일 결정이 있죠. 8.3학과 3일 결정. 이게 집행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들인데요. 항상 안 좋은 사건들은 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터집니다. 그 인천지방법원이 참 복마전인 법원이에요. 인천 지역이. 응? 전세사기 피해가 제일 먼저 터진 것도 인천이잖아요. 인천 지역. 자, 어떤 사람이 갑이 집행관을 매수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매수 뇌물을 줍니다. 그 당시 84년도에 뇌물이 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예요. 응? 84년도에 2천만 원이면은 지금까지 하면은 약 얼마나 들까? 지금 40년가량 됐는데, 40년인데 그 당시에 뇌물이 2천만 원이면은 아마 집 한 채 정도 될 겁니다. 어떤 물건, 갑이 경매나온 물건이 있는데 이 경매나온 물건을 자기가 꼭 사고 싶어 해요. 이게 지금 입찰을 실시하게 되는데 원래 입찰을 개시한 다음에 마감까지는 입찰 종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거죠?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줘야 돼요. 입찰 개시합니다 한 다음에 입찰을 마감합니다 할 때까지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짜고 집행관이 딱 10분 만에 입찰을 마감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입찰부터 가보면 돼요. 입찰부터 가보면은 먼저 입찰표하고 이거 있죠? 받아서 그 안에서 그냥 안 있어요. 어차피 1시간 있다 돌아야 되니까 그 들러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잡담 좀 하고 있다가 한 10분 남겨놓고 이제 투표함 들어가가지고 입찰함 들어가서 입찰표 기재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형태예요. 그런데 10분 만에 마감시키면은 이 사람만 딱 알고 입찰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입찰 못 해버렸어요. 근데 집행관이 태연하게 여기 매각기일 절차 조서인데 이 조서에 내가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뒀다. 시간을 부여했다. 라는 사항인데 여기에 이제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각기일에서 절차와 적법성은 오로지 이것까지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증인신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4번 질문이고요. 5번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 속행일거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허가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고 11번과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문제는 솔직히 안 돼요. 아주 추억의 문제들이에요. 추억의 문제들. 3번 문제 다만 집행기관 설명으로서 가장 올바른 거 맞는 것 천재 문제네요. 1번 사법화도관은 재단명시 절차와 채용 불이행제 명부 등재 절차와 주단 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1번 틀렸죠? 재단명시 절차 이거는 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단명시 절차 이거는 판사 업무가 됩니다. 2번 시금법원에서 성립한 화해나 조정이 입주한 대체집행이나 간접근대는 시금법원의 관할이다. 틀렸죠? 시금법원이 아니라 소속된 지방법원이나 또는 지방법 지원이 관할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요. 3번 물건 인도를 옥자한 집행에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등기관은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되지만은 틀렸죠. 판결에 의해 가지고 등기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압류 집행한 경우는 그때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4번은 바뀌어졌어요. 5번도 체크하셔야 되고 5번 집행관의 경우에는 제척, 기피, 회피가 인정되고 틀렸어요. 제척은 인정되지만은 기피, 회피는 인정되지 않아요. 제척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피나 회피 제도는 인정되지 않아요. 주로 이런 제척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제척 사유가 있는데요. 제척은 그 업무를 집행관이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업무를 집행관이 못하도록 배제하는 게 제척이에요. 제척. 제척 사유는 주로 집행의 당사자가요. 집행 당사자가 어떤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요. 이게 제척 사유입니다. 그리고 기피나 회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채채권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등 행위는 당임의에 다 틀렸어요. 채채권이는 집행이 이루어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4번 문제. 다음은 시금번 관련에 속하는 사건이에요. 1번은 지방법원, 2번도 지방법원이고요. 뒤에 3번 소액사건 심파고 정의상 아닌 사건이죠. 아닌 사건을 번하는 파출소법원은 이것도 지방법원입니다. 4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은 채무불이행제 명부 등기 사건은 이거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맞으라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자, 5번 문제 마찬가지예요. 집행과 집행행위하고 각 집행기관의 직무관을 속하는 업무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인데요. 담보권을 실현한 동산이죠. 동산의 경매는 집행관이 실시하는 겁니다. 2번 집행이란 재판은 수사본이 아니라 집행부본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 이국에서 강제 입행할 경우에 필요한 촉탁은 집행부본이 아니라 수사본이 담당합니다. 4번 채권과 기타 그 밖의 재량권한 가압류이죠. 채권과 압류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겁니다. 5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동선이란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배상 절차죠. 동선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배상 절차예요. 이거는 집행원이 실시하는 겁니다. 6번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 문제네요. 1번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조성하나 창구,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연동한 적절히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황을 받으면은 집행하는 경찰 또는 국군 요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맞고요. 경찰 원조는 집행관에 직접 하면 돼요. 국군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2번 집행관의 이후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하시고 이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집행관은 이후 사람인데 법원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 이게 주로 감정평가사 등입니다. 평가 업무를 하는 거죠. 평가 명령 평가하는 겁니다. 또 보관인, 선임환경, 보관인 등이에요. 또는 관리인, 강제관리에서 관리인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법원 명령으로 민사집행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 이를 내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무를 집행할 때 제한을 받으면은 집행관에게 원조 요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 배제권이 없습니다. 저항을 받은 이유는 이런 경우는 집행관에게 원조 요청이 이어져야 돼요.
2번 어느 점이고 3번 공휴일과 야간에 법원은 허가해서 채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고요. 4번 틀렸죠? 반복되는 원인이네요. 5번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조서에는 집행 날짜와 장소와 집행 목적물과 중요한 사정의 개요와 참여자 표시와 참여자 서명날인과 집행 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하는 사실과 집행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사항을 밝히는 겁니다. 맞고요. 자, 밑에 7번 문제. 집행기관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가장 최근 문제죠. 29회 작년 기출 문제네요. 1번 민사집행은 실제로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고 비교적 복잡한 법률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관 집행처분은 그러면은 집행관이 담당하는 겁니다. 맞고요. 또 집행관이 실시하나 집행에 관하여 신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과 그와 그 사료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된 사법기관이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상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갖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결리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는 국가배상, 손해배상 의무가 국가가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된다. 틀렸죠? 그런 경우는 집행관은 신변사원 공무원입니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신문사원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직무상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끼칠 경우는 국가가 손해배상 채무를 손해를 부재지는 겁니다. 국가가 배상 의무를 지게 돼요. 2번 틀렸고요. 3번 질문.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질서를 실시할 것이나 실시한 것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게 되는데 다만 분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은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명령을 하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맞고요. 4번 집행부는 어쨌적으로 단독 판사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법회담관이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고. 5번 청구권 내용과 관련하여 그런 구체적인 집행법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1심 법원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이국에서 강제 집행할 경우에는 1심 수도법원이 촉탁시켜주는 겁니다. 맞고요. 반복되는 점들이네요. 자, 밑에 8번 문제. 다음령 사법부장관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대법원 업무들을 사법부장관에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독 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거 총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제 경미열차에서는 경미객시열차에서는 이의시정재판입니다. 그리고 채권 집행열차는 2가지 있다고 그랬죠. 채권 추심에게 제한의 사건과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증명 사건이에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집행 사건과 강제관리하고 그리고 보존처분 재판과 보존처분 이의 사건과 취소 사건이에요. 6번 화살표 하시고 자, 보존처분에서는 사법부장관은 이것만 담당합니다. 보존처분에서 사법부장 업무는 첫 번째 권한의 제소명령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반으로 해가지고 보존처분을 취소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보존처분에 집행 취소시키는 사건들이에요. 이 두 가지만을 사법관이 선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사 업무가 돼요. 보존처분 집행 취소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 해방원탁을 하게 되면은 가압류 해방원탁을 한 가압류 채무자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압류를 집행을 취소시키는 집행 취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집행 취소 신청 사건이에요. 그 업무도 이런 업무들을 사업화단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7번 재산명의실자가 있죠. 재산명의실자.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재산 조의하는 업무하고 채무 불이행자의 명부에 올리는 거,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사법화재관이 담당하는 겁니다. 사법화재관은 법원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요. 공무원 중에서 주로 선발하는 겁니다. 똑똑해야 돼요. 성적이 돼야 돼. 근무 성적이. 즉 5급 이상 몇 년 근무한 자, 7급 이상 몇 년 근무한 자, 이 사람 중에서 그런 선발을 해가지고 연수를 거칩니다. 이 사람들 하여금 판사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법원에 일반직들이 이거 선호합니다. 5급 이상 몇 년 근무한 자, 7급 이상 몇 년 근무한 자 해가지고 결국은 법원에 서기관, 법원 서기관급을 해서 대우하게 돼요. 8번 문제, 사업화단에 처리할 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있는 거. 1번은 명부 등재한 사건하고 법원 재단위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2번 받고 추심행위에 제한 사건은 이거는 판사 업무라고 그랬어요. 본항로 주명 사건들 사법화재 담당합니다. 자동차 거느리기 소형선박이죠. 소형선박 있고 밑에 판사 업무인 거 7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9번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집행관은 여러 개의 물건을 동시에 집행할 경우에 1번은 직무집행 구역 밖에 안에 있고 1번은 밖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 틀렸죠? 허가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민사집행규칙 133조 내용이에요. 규칙 133조에서는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자, 2번 채권자와 집행관이나 집행위임은 비록 집행법 16조 3항이나 42조 1항이나 40조 내는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관에게 강제입행을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이거는 위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위임은 민법상 위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입행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문에 했다도 이는 집행기실을 관한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번 판례 해설 보시면은 이것도 최근 판례 중에 하나예요. 2번 별표하시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작년도 4월달 나온 최초 판례입니다. 자, 3번 질문. 불환로 경경매나 다목적인 경매에서 매각실제는 집행관의 독립적 행위가 아닌 겁니다. 맞고요. 경매 실시하는 거죠. 경매 실할 때 집행관이 주관하게 되는데 집행관의 독립적 행위가 아니에요. 집행관이 갖는 행위에 그런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4번 집행관은 이관계 있는 사람을 청구하여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하고 그리고 서류 등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법원 집행하는 것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성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기치 방법으로 조서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에 있는 법조문 내용들이에요.
자, 9번째는 1번하고 2번 지문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10번 문제. 집행 절차에서 최고 통지 내용들이에요. 설명력 가장 옳지 않는 것. 집행 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라고 인정 반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나 통지를 한 때는 법원사원장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합니다. 맞고요. 자, 2번 취급받을 사람이 위고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는데 그 경우 취고는 공고라는 또 일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집행에서 취고 규정들이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자, 법원에서 배당유고 종기를 결정합니다. 종기를 결정하면은 이 배당료 종기를 반드시 공고를 해줘야 돼요. 공고하고 그다음에 일자원자에게는 배당료 종기를 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자원 채권자에게는 채권 신고할 거를 최고합니다. 여기 채권 신고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자들에게 채권 신고하도록 최고하죠? 최고의 대상자들?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채권 신고 최고 대상자들은 법 148조 3호나 또는 4호 채권자, 3호하고 4호 채권자여야 돼요. 3호 채권자는 이거는 첫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그 부동산의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첫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든 자, 이 자에게는 채권 신고하세요라고 최고해 주는 겁니다. 4호는 첫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이나 또는 전세권이나 또는 우선 배제권을 갖는 채권자로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또는 우선 배제권자로서 이 차들이 매각으로 소멸을 하는 경우입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채권자, 이 차들로 채권 신고할 거를 최고해야 돼요. 여기 우선 배제권자들은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경매 기획 등기 전에 임차권 등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자주 이루어져요. 첫 경매 기획 등기에 임차권 등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갖춘 자, 이 사람은 148조의 4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 경매 기획 등기 전에 거기에 체납토건압류, 체납압류를 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4호 채권자가 돼요. 체납토건압류. 그리고 세 번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경우에 종전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을 할 경우요. 이 자들이 148조의 사회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채권을 갖다가 신고할 거를 최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담법 16조예요. 이 가등기권자죠. 가등기권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화가등기인지 또는 순유로 가등기인지 담화가등기면은 그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얼마인지를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겁니다. 채권 신고 최고예요. 그 밖에 공과 주관 공무소 이 자들에게도 채권 신고할 거를 최고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인데 이 취급받을 자
취급받을 자가 보니까 유국에 있거나 또는 소재 불명의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취구할 사항을 그냥 공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공고요. 그러면은 공고 일주가 지나면은 그때 취구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2번 질문은 이 지문이 각종 여기에서 이제 출제 이루어져요. 채권 신고 취구할 때 이 사람들이 유국에 있다, 소재 불명이다 그러면은 취구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그때 공고 일주가 지나면은 그때 취구할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3번 질문. 집행 절차에서 집행부원은 당사자나 그 밖의 인간에 관한 통지를 법원 상환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물죄에서 남을 까막렸을 경우에 집행부원이 압력권자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집행부원이 이루어나는 겁니다. 3번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인교 통지라고 그랬죠? 이게 무인교 통지인데 이런 남을 것이 없다는 통지를 줄여서 그냥 무인교 통지라고 합니다. 무인교 통지는 이거는 반드시 법원 이름으로 하는 건 법원 이름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이 3번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겁니다. 경우 사법보좌관 명의로 하게 돼요. 법원 상환 명의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3번에서 반드시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집행법원 이름 화살표 하시고 누구 명의로? 사법보좌관 명의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4번 질문. 규칙 23조에 규정된 집행개시 후 채권자 승계가 있는 경우에요. 일단 법원 사원 등은 집행번호 성원이 들 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통지받을 사람이 유구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다면 통지를 상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규칙에 정한 통지예요. 자, 규칙에 정한 통지를 할 때 이 통지받을 자가 이처럼 유국에 있다든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이때는 통지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또 법 12조에는 특칙이 있어요. 법 12조의 특칙. 그럼 통지할 때 통지받을 자가 채무자예요. 그런데 이 받을 자가 채무자가 미국 소재 불명이면은 통지를 생략합니다. 4번 질문. 채무자에 관한 통지이기 때문에 통지받을 사람이 미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할 때도 통지를 생략해놔야 된다. 4번 들렸었고요. 5번 집행법 104조 2항에 정한 이익은기인에게 매각기일과 결정기일 통지인데요. 이는 규칙에 정한 통지라고 그랬죠. 규칙에 대한 통지의 경우에 통지받을 자가 미국 소재를 여러 통지에 생략하게 되는데 여기 이거는 104조 2항의 통지는 이거는 규칙에 대한 통지가 아니에요. 규칙에 대한 통지항이기 때문에 통지 생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5번이고요.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의 통지일은 규칙 8조 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되는 통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판례인데 이 5번이 출제한 판례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쉬고 블록 방법은 쉬고 합니다.